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최대 이벤트였는데요. 향후 AI 랠리의 지속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분석에 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새벽에 나왔죠, 실적이. 네. 일단 2분기 실적 정리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매출 46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1.05달러, 네. 데이터 센터 매출 411억 달러. 자, 이게 어느 정도냐? 딱 컨센서스 정도입니다. 예상치하고 딱 맞았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렇죠.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이던스는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 540억 달러,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73.5%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밀리고 있어요. 네, 일단 이번 실적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라고 하죠. 이제 자본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많이 해야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성장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합격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호퍼에서 블랙웰로 아키텍처가 전환될 때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칩에 발열 이슈가 있었고, 나중에 패키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한 분기 정도가 지연됐어요. 신제품 출시가. 근데 이번에도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젠슨왕은 루비는 걱정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합격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걱정이었어요. 네. 중국. 네,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H20 칩을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환호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매출의 15%를 수수료를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이게 세금인지 중국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중국에 수출할 때 세금 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보통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건데, 그러네요. 희한한 수출국에서 매출의 15%를 부과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하니까, 자, 이번에 그럼 엔비디아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놓을 거냐. 자, 3분기 중국향 매출 어떤 예상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찌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게 미국 지정학적인 변수 정부에서.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제 투자자들로서는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엔비디아 지금 2분기 결정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6%, 그다음에 순이익도 59%, 이렇게 그냥 보면은 엄청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비교해 보면 지난해 2분기에는 성장률이 100%를 다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 엔비디아가 매출 폭등세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50%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성장률은 이제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모수 자체가 이제 워낙 큽니다. 워낙 커졌어. 네, 이제 매출이 분기 단위 매출이 거의 500억 달러까지 가버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 성장하고 이럴 때는 워낙 이제 그 전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그렇죠. 매출이 작다가 갑자기 커지니까 그런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출의 어떤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죠. 이제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이 AI 군비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냐.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돈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AI 캐펙스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AI 캐펙스 증가율이 거의 50% 가까이 됐었고, 내년이 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꺾이면 사실 주가는 반응하는 할 거잖아요. 만한 곳은 다 했다,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너무 소홀하게 통과시켰어요. OBBA라고 해서. 예. 기존에 그 미국의 총 부채 한도가 36조 1천억 달러였잖아요. 네. 근데 그 3조 6천억 달러를 너무 소홀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는 의회에서 엄청나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데, 의회 승인을 너무 쉽게 받아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OBBA라는 법안 자체가 그 세제 혜택이 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세제 혜택을 해주긴 했는데, 한 4, 5년에 감가상각식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한 방으로 통으로 방에. 꽂아줍니다. 네, 캐시로 꽂아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죠. 자, 그럼 빅테크들이 그걸 뭐 하겠습니까?
AI 군비 경쟁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어,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괜찮다. 내후년이 이제 걱정이죠. 내후년에 내년까지 괜찮다. 그 말씀이 인상적인데. 네. 뭐 일단 투자자들이 뭐 옵션 투자 뭐 모든 투자자들이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AI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시총이 이번 결과에 따라서 뭐 시총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을 것인데 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같은데 시간의 주가 움직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75달러니까 5달러 넘게 떨어져서 지금 그렇죠. 3% 가까이. 3% 네.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갑자기 또 여쭤보기 좀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181달러 정규장 마감 가격이 사실은 사상 최고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미중 간에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에이펙 초청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랑 이제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을 거냐 경주에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유화적인 이제 모드가 되면 그렇죠.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H20의 당장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4분기에 원래 나오는 칩이 B30A라고 그게 H20보다 중국용으로. 맞습니다. 좀 더 개선된 칩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여기서 진짜 수십억 달러의 어떤 신규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H20도 지금 일단은 3분기 다음 분기에 대해서 거의 일단 가이던스를 안 줄 정도면 불확실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샘 올트만 오픈AI CEO는 뭐 월가의 AI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이제 AI 거품이 꼈다. AI 거품론을 얘기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움찔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버블인지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게 이 실적 기반의 랠리가 지금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번 실적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별됩니까? 제 생각에는 샘 올트먼이 이제 AI 쪽에 버블을 우려한 거는 빅테크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빅테크들이 S&P 500에서 보면요, M7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네. 그 이익 증가율에서 기여하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올해 S&P 500이라고 그러지만 M7을 뺀 나머지 493개의 회사들은 거의 성장률이 플랫하거든요. 지금 그 대부분의 이익이 AI 쪽에서 거의 3분의 2가 AI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도 지금 뭐 PR이 20배대 수준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서 버블이냐? 최근에 보면 실리콘밸리 쪽에서 보면 그 특히나 메타 같은 회사에서 지금 인력 최근에 이제 알렉산더 왕이나 이런 사람들 예. 막 계속해서 땡겨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주면 연봉을 1억 달러씩 줍니다. 어이구.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이거든요. 예. 연봉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그 인건비 인력들에 대한 이 그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비상장 시장이 문제거든요. VC.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전혀 지금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리콘밸리는 뭐 AI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지금 뭉텅이로 들어가고 빨아들이는군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뭐 해봐야 엔지니어 몇 명 뭐 이런 사람들 차렸는데 그렇겠죠. 갑자기 뭐 1조 원 수준의 뭐 밸류를 받고 이러니까 이게 좀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거죠. 거품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빅테크는 사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지금 워낙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그렇죠. 뭐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국이 어느 산업이나 이제까지 그랬는데 미국이 앞서가거나 어디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면 중국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이게 따라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모든 아이템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반도체 이 팹리스 업체인 캠버리콘 테크놀로지가 이 칩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가? 네, GPU를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국의 엔비디아네요, 이게. 맞습니다. 중국의 엔비디아인데 성장률이 대단해요. 지금 상반기 매출이 캠브리콘의 매출이 4,300%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네. 금액은 물론 적지는 28억 달러밖에 안 되긴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되고 이 딥시크 연초에 딥시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중국 그 미중 간에 지금 이제 갈등이 그 첨예하게 이제 이렇게 고조되다 보니 엔비디아 칩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자력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반사이익을 본 회사가 화웨이 같은 회사고요.
화웨이는 이제 어센드 910C 같은 칩들을 이제 내놨고, 예. 그리고 이제 GPU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캠버리콘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엔비디아 칩을 못 쓰니까 중국 그 AI 개발 업체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사주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보면 분위기 보면 중국 당국에서도 사실 미국 밀어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15% 중간에 그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너무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H20에 대해서 약간 구매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지침을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국 칩을 더 많이 좀 쓰려는 어떤 흐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패턴을 보면 이 업체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점점 놀랄만한 기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있는 업체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칩 자체도 이제 뭐 개선되는 것도 개선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쿠다를 벗어난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칩을 쓰면 그 개발할 때 쿠다라는 플랫폼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캠브리콘이나 화웨이 어센드 910C 같은 칩들을 쓰면 자기들 나름의 개발 플랫폼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하. 자, 그러면 그 탈 쿠다를 하게 되면 생태계가 좀 맞습니다. 바뀌는. 그 젠슨왕이 그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허락을 해주고 왜 갑자기 15% 매출에 대해서 그 관세를 내라고 하는지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이제까지 봤을 땐 따라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따라 80, 90%까지는 따라올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봐서 맞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이제 인텔 얘기 좀 넘어가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를 국가가 네네. 그죠?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죠. 이 국유화 이게 인텔은 물론 미국의 자존심이죠. 네네. 자존심이고 이거를 국유화한다는 게 미국 이 자본주의 역사상 굉장히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뭐 그 속칭 인텔 일병 구하기 인텔 워낙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국유화를 한다. 미국으로서는 뭐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상황 같지만 미국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렇죠. 원래는 보조금 준다 그래서 미국 내 투자하면 보조금 준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 그렇죠. 칩스법 때문에 이제 보조금 준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 보조금 대신에 지분을 내놔라는 거죠. 지분 내놔라 이렇게 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속을 완전히 번복하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기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하죠.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인텔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한 10% 지분이 국유화되면 네. 그냥 미국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TSMC처럼. 대주주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점은 일단 자금에는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파운드리 기술인데, 예.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가 어쨌든 자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회복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정부 산하가 되면 이제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죠. 좀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관료와 공기업화 약간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그 모티베이션 있고 일 잘하고, 그런데 반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인력들은 안 있겠죠. 빠져나가죠. 나가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국유화되면 미국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정부가 많이 밀어주겠지만 해외 나갔을 경우에 특히나 미국하고 껄끄러운 나라들, 최근에는 브릭스 국가들도 미국하고 별로 안 좋은데 인텔은 전 세계적으로 칩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몽리를 부릴 수 있고요. 규제나 제재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아주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제재들이나 이런 압박들이 가해질 수 있어요. 해외에서. 특히나 해외 사업에서 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정부는 인텔의 지분을 소유하고 공기업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 TSMC는 대만 정부가 지금 대주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각 나라별로 이제 국유 소유의 핵심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글로벌을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우리 정부라고 뭐 삼성 파운드리 지분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국수주의로 빠지는 맞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국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TSMC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최대 주주잖아요. 거기서 맞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양반이 반도체
TSMC가 지금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고 있는데 대만의 반도체 부품 수출 비중이 너무 적어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 영향은 우리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렇게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죠. 지금은 다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이잉원 총통, 전 총통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막 중국이 자꾸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반도체 실드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도체 실드가 TSMC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TSMC를 대만에서 호국 신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산업. 신성한 산인데, 자 그거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TSMC 때문에 대만, 중국의 어떤 그런 분쟁에 끌려갈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어떻게 해지하려면 자꾸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제 첨단 팹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겠죠. 이제 대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한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애리조나 팹이 예. 그 최첨단 팹이긴 한데요. TSMC는 기본적으로 N-1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은 본사에서 하고요. 아, 한 세대나 두 세대 뒤처진 걸 해외에다가 깔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애리조나 팹도 N-1 정책을 합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최첨단을 최첨단 공정을 올인하고 있죠. 거기서 미국에서 만들어버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는 좋은 친구, 자 TSMC는 약간 애매한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만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인 카드를 써서 이거를 자기들도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TSMC거든요. 네. 그것도 TSMC 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을 내는 겁니다. 트럼프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왠지 말씀 설명 듣고 보니까 우리가 좀 모자란다는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인데. 네, 뭐 어떤 게 뭐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내지는 그러겠죠. 지켜봐야겠죠. 네. 국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마무리됐고 뭐 근데 미국 아직 반도체 관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뭐 이게 사실 트럼프가 말은 하는데 100%, 300% 때린다고 하는데 이게 디테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모르고. 심지어 지금 뭐 정상 간에 이야기하고 나서 그 합의문도 없잖아요. 합의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분 나쁘면 또 뒤집을 수 있어요. 지분 내놓으라 그러고. 네. 그리고 원래 뭐 15% 약속했는데 나중에 기분 나쁘면 25%, 뭐 5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지?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런 외교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행사가 열려서 이제 각 CEO들이 이제 기라성 같은 CEO들이 같이 만났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젠스낭하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반갑게 좀 박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했는데 허그를 뜨겁게 했죠. 그 허그를 HBM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상황을 연출한 젠슨 왕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젠슨 왕이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거든요. 그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인가 젠슨 어프로브드 기억나십니까? 네. 네. 예. 근데 사실 어프로브드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의 내년 HBM4에 대한 그 계약 협상 사인이 안 됐거든요. 보통 연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돼야 되는데 최근 마이크론은 내년 물량 다 팔았다고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내년 계약에 대한 그게 완료가 안 됐어요. 신경전이 있군요. 맞습니다. 서로 이제 그 단가에 대한 그쵸. 프리미엄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이제 매출 총익률을 계속해서 지금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예상치 않게 빠지는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가 지금 좀 낮춰야죠. 맞습니다. 납품 단가도 낮추고. 다음 분기가 73.5% 매출 총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는 단가를 좀 지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TSMC한테도 좀 압박을 하고 있고 HBM 쪽도 이제 단가를 좀 이제 압박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많죠.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는 뭐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무시할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대이기도 하면서 협력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가 2테라비트 용량의 QLC 낸드 플러시 메모리 이걸 양산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엔비디아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에요.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죠? 그 사실 이게 QLC라는 그 낸드 플래시가 재밌는 게 원래 낸드 플래시가 한 개의 또 캐패시터에다가 데이터 셀을 원래는 여기에
그 전화가 있으면 0이고 그러니까 1이고 없으면 0이고 이게 0, 1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용량을 좀 뻥튀기 하기 위해서 그 MLC라고 해서 이제 이 캐패시티 한 개에다가 방을 쪼개서 두 개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MLC고 지금 메인은 방을 세 개 쪼개서 TLC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한데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명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을 쪼개면 수명은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는데 대신에 싸집니다. 비트당 단가가 싸지는데 예. QLC라는 기술이 이제는 방을 4개로 쪼개야 되는데 원래는 QLC가 이렇게 대량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인텔한테 인수한 지금 회사 있잖아요. 네. 솔리다임. 네. 네. 거기가 원래 그 QLC를 하기 좋은 기술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AI가 될 줄 모르고 인수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리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 새로운 제품으로 네.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운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인텔 그 낸드 사업 인수는 실패했다라고 막 평가를 받다가 했었는데 네. 이게 그게 결과가 이렇게. AI 혁명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대용량의 SSD가 필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네. 유튜브 보겠습니다. 예, 오늘 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님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부터 반도체 시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